네, 한겨레 신문에 격주로 연재되는 미래를 여는 첨단과학 심층 인터뷰. 오늘은 예일대에서 신경과학을 연구하시는 이대열 의대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은 경제적 판단과 선택이 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로 이런 물음에 관심을 기울여 오며 그 동물 실험 연구를 계속 해오신 이제 신경과학자이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일반인한테는 생소한 신경경제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여러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그 뇌는 여러 과학 뉴스가 있고 이제 과학에 관한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뇌는 흥미로운 그 소재이자 주제이자 그런 분야인데요.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흥미로운 얘기 그리고 신경과학에서 이루어지는 뇌 연구의 어떤 주요 관심사나 어떤 연구 방법이나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듣기로는 저 학부 때 이제 신경과학, 이제 생물학이나 의학 뭐 이쪽이 아니고 학부 때 대학 학부 때 그 경제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신경과학자이신데 어떤 동기에서 그 신경과학을 연구하게 되셨는지 좀. 경제학자들은 비교적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적 간단한 수리적인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이론화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인간의 복잡한 행동을 단순한 수학적 모델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심리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고, 그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뇌의 기능을 연구하지 않고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경과학을 공부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심리학 쪽에 관심을 갖다가 이제 신경과학으로까지 이제 넘어오게 되신 거네요. 예. 그럼 신경과학을 하신 건 대략 몇 년, 석사 이제 대학원 이후부터 이제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학부 공부하는 동안에도 이제 주로 생물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심리학과 쪽에서도 이제 신경생리하고 관련된 과목들은 다 같이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학부 졸업하고 나서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의 대학원을 진학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이제 신경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먼저 뇌에 관한 뇌 연구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뇌를 연구하시는 사람이 연구자가 설명하는 뇌는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은데요. 예. 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입니까? 글쎄, 뇌를 전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뇌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감각 정보 그런 걸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동물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저장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의 기초에서 결국 그 동물이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역할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인데요. 그 뇌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여러 부분으로 구별해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감각에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처리를 해서 동물에게 중요한 부분을 기억에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어떤 기억에 관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동물이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어떤 그런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운동 부분, 그런 식으로 나눠서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시는 분야가 신경경제학이고 예. 그게 뇌에서 의사 결정, 판단과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그 물음에 답하는 이제 분야인데요. 그렇게 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뇌의 주요한 기능 중에 감각인지, 기억, 그다음에 뭐 판단과 의사 결정과 행동, 뭐 이렇게 나눠볼 때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게 그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동안 주로 이 실험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는지 예. 좀 간략히 저희 실험실에 나온 예, 연구들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저희 실험실은 역사가 그렇게 긴 실험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뭐 그렇게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중요한 그런 연구라고 말씀드리기엔 사실 그런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동물 그중에서 특히 이제 영장류를 이용해 가지고 의사결정에 관한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그 동물들이 또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물론 많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 여러 가지 그런 행동 중에 선택을 하지만 그걸 가장 간단한 경우를 보면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커피를 마실지 아니면 물을 마실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지 안 먹을지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결정들이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두 가지를 놓고 그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자기가 소비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선호에 의해서 완전히 다 결정이 되지만,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면 내가 결정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결정한 것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 결과가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그 게임 이론에서 주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근데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그러니까 동물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도 사회적인 동물들이 많으니까 특히 영장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개개인들이 의사결정하는 결과들이 서로 상대방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장 바람직한 옵티멀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이 개인이 혼자 그러니까 혼자 아이솔레이트 된 그런 이렇게 혼자만 딱 국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려지는 결정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결과를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다이나믹스들이 혼자만 고립된 상태에서 의사결정 내리는 것보다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의사결정 과정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뇌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영장류에서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두엽이 그런 어떤 의사결정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 생기는 결과들을 다시 고려해서 앞으로 다시 비슷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런 걸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최근에는 그 많은 의사결정 과정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행동을 선택을 했다 그럴 때 그 결과들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을 하고 난 결과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나 동물이 그러니까 행동을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금이 일정액의 현금이 생겼다 그럴 때 그 돈을 바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는데 쓸 수도 있지만 은행에다 저장을 했다가 이자를 붙여서 나중에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더 액수가 불어난 돈을 사용을 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보상과 그렇죠. 당장의 보상과 좀 지연된 더 큰 보상 간의 어떤 그런 선택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영장류에서 실험실에서 비교적 간단한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또 연구해서 그 전전두엽의 기능과 상관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실험 실험의 세세한 방법은 다 알기 힘든데 그 실험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뭐 아주 간략히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그러니까 신경과학에서 이런 인지 과정을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법을 일단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손상을 주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그 뇌파를 측정하는 EEG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뇌의 어떤 그러니까 그 물질 대사와 관련된 어떤 그 신호를 잡아내기 위한 뇌 영상 측정 장치들 같은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MRI, 그렇죠. fMRI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방법들이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그 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신호의 정확도나 정밀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정말 정밀하고 세부적인 어떤 그런 신경세포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는 아직 도달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개의 어떤 신경세포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상징적인 정보의 처리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많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영장류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거는 영장류들, 특히 원숭이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냥 비교적 단순화된 어떤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하도록 이제 실험실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훈련된 원숭이가 그러니까 컴퓨터 스크린에서 제시되는 정보의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원숭이 뇌에 직접 그 미세 전극들을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그 전극들로 신경세포들의 정기적인 활동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측정된 그런 신호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검증하고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까 좀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 결과를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거기 그런 특정한 이제 어떤 실험 조건에서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때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뭐 이런 걸 이제 관찰하고 살펴오셨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은 이렇게 짧게 좀 요약할 수 있는 아까 그 전전두엽에서 주로 그런 의사 결정 과정이 일어나는 게 그 실험적으로 확인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연구하기 전에 저희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결과를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구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어진 어떤 옵션들, 그러니까 주어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들이 지금 자기한테 얼마만큼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런 것을 예상하고 그런 예상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그런 옵션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골라서 거기에 맞는 어떤 행동을 실현하고 나면 이제 결과를 이제 관측하게 되는데, 그런 결과가 의사결정하기 전에 자기가 예측했던 것하고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는데, 많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측한 것과 또 실제로 벌어진 것, 그 사이에 그다음에 또 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런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던 결과나 나빴던 결과를 그냥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또 미래에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 새로 얻어진 정보에 의해서 자기의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개선하는 과정,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의사결정을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 그 다음에 예상하는 그런 과정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긴 다음에 발생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보고 그 결과들을
평가를 해서 그렇죠. 같이 그 결과들을 평가를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 다음에 다시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의사결정 결정을 수정하는 그 두 가지의 전전두엽이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전두엽이 의사결정 과정의 그런 두 가지 양면에 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자주 쓰셨는데 이 전전두엽이 이제 뇌의 어느 부위를 지칭하는 건가요? 어떤 그런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전전두엽이라는 거는 일단 전두엽은 그러니까 포유류의 그 대뇌 피질 중에서 주로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 전두엽 중에서 비교적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운동 피질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팔다리나 손가락 같은 걸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런 거를 제어하는데 관련된 뉴런들이 신경세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어떤 직접적인 운동 제어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두엽의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하죠. 우리 이마 바로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마 뒤에 있는 바로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포유류의 뇌를 비교했을 때 다른 어떤 개나 고양이나 쥐나 이런 어떤 비교적 작은 그런 포유들에 비해서 영장류에 의해서 이 전전두엽은 굉장히 더 많이 확대돼 있고 그다음에 영장류들의 뇌에 비해서는 또 사람의 뇌가 굉장히 더 큰 그런 전전두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등의 인지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래를 예상하고 그 굉장히 복잡한 어떤 활동을 설계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고유한 능력들이 전전두엽에 많이 의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미래를 예상하고 자기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 이런 게 그 전전두엽에서 주로 일어나는 건가요? 그게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설이죠. 진화론으로 그런 어떤 설명이 된 바는 있습니까? 이 인간만이 이렇게 전전두엽이 비대하게 된 이유가 혹시 그런 건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쥐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전전두엽이 비교적 작은 동물에 비해서 영장류나 사람이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그렇게 커진 이유를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하는데 한 가지 이론은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람들의 식생활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자기의 현재 그 어떤 영양 상태나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적절한 어떤 그런 영양가가 가장 많이 있는 그런 음식물을 골라 먹는데 뇌가 전전두엽이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 더 가능성이 많은 이론은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영장류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개개인이 그러니까 개개인이 혼자 보내는 시간보다는 집단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활동, 그런 사회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전전두엽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혼자 개개인이 내리는 결정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결정 과정이 사회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측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행동의 결과를 누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누가 잘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문제도 훨씬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전두엽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말씀하신 것도 동물 실험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어떤 의사결정, 또 선택의 문제, 그게 단일한 선택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문제이거나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신 거는 이제 당장의 보상과
늦춰진 더 큰 보상 사이의 선택의 경우에 그거는 이제 시간을 고려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그렇죠. 거하고도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그 복잡 미묘한 뭐 이런 판단을 하는 데에서 전전두엽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역할 기능을 한다 뭐 이렇게도 볼 그렇죠. 수 예. 이 전전두엽이 뭐 당연히 중요하게 관심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예. 왜 중요한지 또 이 전전두엽에 던져지는 이 신경과학계 주요한 물음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예.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한 가지는 그 전전두엽만이 가지는 특징이 그러니까 다른 뇌 부위들을 보면 주로 그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은 시각 피질이라든지 아니면 청각 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완전히 다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각에 관한 부분들은 시각 정보를 처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 피질에 오면은 그 피질이 만약에 손상을 입게 되면 뭐 사람들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렇게 어떤 그 나타나는 기능적 장애들이 비교적 명확하고 분명한 데 반해서 전전두엽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되면 나타나는 어떤 인지적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훨씬 더 복잡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전전두엽이 정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감각 피질이나 운동 피질에 비해서 훨씬 더 연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밝혀진 게 상대적으로 많지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 반면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각적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나 아니면 운동적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뇌의 부위에 비해서 그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행동들로 인해서 그 사회에 그 끼쳐진 어떤 그런 비용 같은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그 비용이 크다고 볼 수, 그런 데서 나타나는 비용들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전두엽의 기능이 손상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어떤 자기 일상생활에서의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런 데서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나 어떤 친구들한테까지 많은 그 손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런 뇌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전두엽이 쥐보다는 뭐 그 영장류보다는 인간 뭐 이렇게 뭐 고등하다 하등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더 이제 영장류 쪽에 가까울수록 전전두엽이 더 이렇게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뭐 인간의 전전두엽을 직접 어떤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장류를 통한 전전두엽 연구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이제 한편에서는 또 이제 동물복지권, 동물복지 뭐 이런 말씀도 이제 들어보셨죠. 예. 동물 실험에 대해서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이제 동물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도 우리 사회에 있는데, 특히 영장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그런 동물 복지의 우려 목소리, 동물 복지에서 그런 실험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그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연구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드는 점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영장류를 그러니까 연구 동물로 선택을 연구하는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 영장류가 사람 간의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그 동물들이 만약에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장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또 영장류겠죠. 그만큼 사람하고 닮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장류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을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다른 쥐나 아니면 뭐 곤충들이나 이런 식으로 사람보다는 좀 덜 닮은 그런 동물을 사용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연구가 정말 이것이 인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인지 그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실험이라고 판단돼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물의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필요 이상으로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도 연구자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뭐 유럽의 일부나 아니면 미국의 일부에서 보면은 그 동물의 그 권익을 그 옹호하는 그런 어떤 집단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비이성적인 그런 방법을 써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동물 권익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자로서 이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당연히 이제 느끼실 텐데 그러니까 그 가치 있음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뇌의 전전두엽 같이 지금까지 잘 사람들이 기능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실험을 해서 만약에 그런 뇌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했을 때 그럼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궁극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새로 개발하는 데는 과연 그런 지식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는 사실 연구자 개개인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지금 그건 세계 어느 곳이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그러니까 동물 특히 포유류를 가지고 동물을 실험을 하는 경우에 그중에서 더구나 특히 영장류를 가지고 실험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 자체 내에 설치된 어떤 그런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데서 여러 명이 그러니까 수의사를 포함한 그 위원회에서 다 일일이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임의로 이렇게 실험을 연구자 임의로 실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그 대학 내에서 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구비를 주는 어떤 그런 정부기관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다른 동료 과학자들이 또 심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만약의 경우에 잘못된 연구자가 그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필요 없는 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는 비교적 최소한 미국의 경우에는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뇌 연구 일반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뇌 흔히 그 신경과학 교과서 정도 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신경과학의 어떤 본격적인 시작이 대략 언제쯤인가요? 그러니까 뭐 뇌에 관한 관심은 뭐 수천 년 전으로 저는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게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가지고 체계적으로 뇌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어떤 그런 현미경 같은 걸 써가지고 뇌세포의 구조를 뭐 정밀하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신경세포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 그 어떤 전기적 신호하고 화학적 신호들이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 뭐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연구들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시작한 시점이 한 100년 전쯤 되니까
아마 그때쯤부터 그러니까 현대적인 어떤 신경과학 연구가 그러니까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치면 이 한 그 100년 동안의 어떤 신경과학의 연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예. 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렇게 짧게 얘기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예. 100년 전에 신경과학과 그 뇌에 대한 인식과 지금의 뇌에 대한 인식 이게 그동안의 어떤 그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두 100년 전과 지금의 인식의 어떤 차이는 주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저는 100년 전에 제가 여기 없었으니까 정확하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 수준이 어느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막연히 추측을 해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상식적인 지식들하고 그다음에 21세기 초반에 지금 저희가 현재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뇌에 대한 이해를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작용, 그 다음에 인지나 기억, 어떤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러니까 정신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정신작용들이 실제로 뇌에서 물리적인 현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지난 한 10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된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그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전에는 예를 들면은 인간의 그 정신이 완전히 물리적인 어떤 그런 기초에 바탕을 두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물론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정신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리적인 그 물리적인 기반에 기초를 두는지 이런 거를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런 자세한 면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윤곽은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 신경과학이 이 분야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의학 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신경과학도 있고 기초 생물학에서 접근하는 신경과학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또 신경과학에 관한 연구 성과도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그렇죠. 뇌와 관련된 보도가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신경과학의 어떤 분야가 큰 줄기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한데 지금 큰 신경과학의 어떤 분야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 해오신 그 연구 주제들이 거기에서 어디에 속하는 건지 예. 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경과학을 굉장히 물론 다른 그 학제간 요즘에 인터디스플리너리라고 그 학제간 어떤 그런 연구라는 말을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경과학 또 그 신경과학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 전통적으로 따로따로 연구해왔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학문들의 접근 방법들이 뇌라는 그런 어떤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학적인 접근도 당연히 필요하고 왜냐하면 뇌의 질병을 이해하는 것이 신경과학의 목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세포라든지 아니면 세포 내에 여러 가지 기전들이 그러니까 뇌의 전반적인 작용을 이해하는데 다 여러 가지 주는 그런 단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뇌의 기능이라는 건 결국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뭐 감각, 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행동과 관련된 그런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떤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경제학 같은 것도 그런 사회과학적인 그런 그 프레임워크도 많이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공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그 도구들도 많이 이용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분야에서 발달된 어떤 그런 이론적 틀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법론적 그런 실험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그 테크놀로지가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막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년 사이로 굉장히 자주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측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물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경향성 이런 것들을 그 어떻게 수정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들은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그 연구해오던 어떤 그런 토픽들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이제 하시는 분야가 신경과학 중에서도 이제 신경경제학이라고 이제 좀 좁혀서 얘기하면 그런 분야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이때 이 신경경제학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인데 그때 경제하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경제나 경제학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좀 관련은 있지만 좀 차이가 또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신경경제학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신경경제학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뇌에서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뇌의 각 부분들이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걸 이제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연구하는 것을 신경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의사결정을 특히 경제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도 하고 그러는 분야인데 거기서 경제적인 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거는 반드시 고립된 어떤 한 개인의 의사결정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뭐 가족의 의사결정도 포함이 될 수 있고 회사가 하는 어떤 그런 좀 더 큰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도 포함되어 있고 될 수 있고 정부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의사결정 과정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그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가 일개 개인이 아니라 그거보다 큰 많은 집단까지도 포함이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 현상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런 신경경제학에서 아직 다루고 있지는 않죠. 그 현대 신경과학에서 다루는 몇 가지 분야, 주요 분야들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오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뇌를 바라보는 우리의 주된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 현대 과학이. 어떤 아까 것이요? 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질병 측면에서 뇌의 연구에 뇌에 접근하는 방법, 또 뭐 세포 수준에서 그렇죠. 접근하는 방법, 또 의사결정이나 뭐 등등 뇌 기능, 행동이나 뭐 어떤 습성,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뇌 기능에 접근하는 방법, 뭐 공학적인 방법 이런 게 이제 현대 신경과학과 관련된 주요한 큰 흐름이라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뇌를 바라보는 우리의 큰 흐름, 큰 시각이고 결국 그것도 이렇게 제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흔히 뭐 마지막 최후의 개척지다 뭐 이런 말을 붙일 정도로 다 이해하기가 힘든 어떤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하는 수단은 또 현실적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한이 돼 있죠. 그래서 현대 과학이 이 뇌를 충분히 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뇌를 이해하는 건 이제 우리의 또 제한적인 현대 과학의 제한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할 뿐이지 충분히 이해했는가 하고 있는가 뭐 이걸 묻는다면 약간 회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뇌 연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뇌의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신비 이런 것이 완전히 밝혀질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지 못하는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뇌를 연구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론들이, 그러니까 실험적인 방법론들이 아직도 그 뇌의 복잡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방법들을 써가지고 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론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기능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현재 많이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좀 더 새로운 방법들이, 그러니까 강력한 방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좀 더 뇌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지겠죠. 그런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시도들은 있습니까? 많이 있죠. 많이 논의가.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그 어떤 그러니까 현미경의 그 파워를 좀 더 여러 가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계속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뇌 신경세포의 활동을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화학 물질 같은 것도, 새로운 화학 물질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들을 조작을 해서 신경세포들로 하여금 어떤 정상적으로 발현되지 않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형질 같은 거를 발현하게 한 다음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뇌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새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뇌 연구가 신경과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그 뭐 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규명이 되고, 또 fMRI 같은 경우 기능성 뇌 자기 영상 이 경우에는 이제 뇌의 어떤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이제 시각 영상으로 이렇게 확연히 보여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뇌에 관련 뇌 연구와 관련된 이제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뇌 프라이버시, 뇌 영상이 그 어떤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나 뭐 등등 내면의 것들을 이렇게 시각화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노출하고 유통됐을 때의 문제들, 또 뇌기능 증진 약물인가요? 뭐 기억력 향상, 뭐 여러 가지 약물들에 관한 논의들, 개발 노력들, 또 뭐 그 밖에도 이제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 정신, 심리하고 관련된 거라 여러 가지 논쟁들을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경과학이 인간 심리와 뭐 인지과정, 이걸 충분히, 그러니까 상당히 이해하고 있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그거에 대한 그런 지식의 이용, 또는 그런 어떤 인지 심리 과정에 대한 통제,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마케팅에도 이제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윤리 문제 이런 게 당연히 등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신경과학 하시니까 신경윤리라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실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어느 정도 공감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연구자 입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문제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에 연관성이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공부하는 분야 전체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는 그런 어떤 사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그 테크놀로지하고 기술, 새로운 어떤 기술하고 그다음에 사회 윤리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그런 거는 개개인의 어떤 연구자의 그런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벗어나서 사회 구성원 전체들이 항상 그 토의를 하면서 그 의견의 일치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그런, 그러니까 사실적인 면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왔을 때 사실적인 면에서 그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무슨 뭐 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뇌의 측정 방법이 정말 더 우수한 측정 방법이 나와서 개인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가까운 미래에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중에게 그 소통을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의사 서로 자기들이 토론하는 그런 과정에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쓴 것 같은데 그 뇌는 그 마지막 프론티어다, 마지막 개척해야 될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을 좀 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수식어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이제 유효한 거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이유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학문, 그러니까 과학이나 아니면은 주로 과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어려운 대상들이 뭐 인간의 의식뿐만이 아니라 뭐 우주의 기원도 있을 수 있고 인류의 기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복잡한 어떤 그런 경제 현상 같은 복잡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거, 뭐 기후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그 복잡한 그런 현상으로 과학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분야들인데 그런 분야들이 다 그 중에 뇌의 연구만이 꼭 그 최후의 프론티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아마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 최후의 프론티어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과학, 뇌과학이 던질 수 있는 가장 큰 부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아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개념들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되겠죠. 생물학적인 언어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생물학적인 언어와 약간 다른 어떤 언어로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개념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 연구라는 것이 그러니까 뇌라는 게 생물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있고 또 공학적인 생물학적인 단위가 모여서 어떤 흔히 이제 그 복잡계에서 뭐 청발 현상 뭐 이런 그렇죠. 거 얘기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 단위가 모이고 그 연결돼서 총합으로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특성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근본에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 연구하는 어떤 그런 과학적 접근 방법이 깔려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지식을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경제학에서 던져주는 어떤 그런 인간의 행동을 보는 어떤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 사회를 통틀어서 늘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그 신비의 수수께끼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자아의 정체성이라든지 인간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그런 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낱낱이 생물학적인 또 물리적인 거로만 내가 다 서술이 되면 좀 공허할 것 같은 생각이 그럴지도 모르죠. 예. 근데 물리학이라는 것도 그렇게 그러니까 뭐 20세기 물리학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물리학처럼 모든 그 현상이 기계론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 현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그 결정론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데이터들에 의해서 그 이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자유의지라든지 더군다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등장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아니면 윤리적인 그런 개념들하고 반드시 상충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뇌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뇌와 관련된 책도 많이 팔리고 있고 뭐 네. 그런데 뇌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 중에서 좀 그 오해라고 생각되는 부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흔히 제가 뇌를 공부한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3분의 1밖에 쓰지 않는데 쓰지 않는다는데 그게 진짜냐?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그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막연히 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그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보통 사람들이 어떤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뇌의 몇 %를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그렇게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혀 쓰고 있지 않는 뇌의 커다란 부분이 있다는 그것도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일에 따라서 뇌의 다른 부분을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전혀 쓰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생각에는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뇌 자체도 이해하려면 방대한 영역이 필요하고, 예. 예. 또 단순화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든 영역이기도 한데, 이 인터뷰 시간은 제한이 있고 그래서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